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공화당을 지켜봐 주시고 아껴 주시고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오늘도 그 날이 돌아왔습니다. 문브레이커스 특파원 한근영, 진순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문브레이커스가 돌아왔는데요. 돌아오는데 다름이 아니라 또 1년에 한 번씩 저희 마음을 들끓게 하는 날도 있고, 혹은 이제 분노하게 만드는 날도 있고, 감상이 적게 만드는 날도 있습니다. 이 방송이 나가는 날, 화요일이죠. 바로 다음 날이 바로 3월 10일입니다. 3월 10일은 저희가 절대 잊을 수가 없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헌법재판소에서 대한민국의 정말 모래성 위의 법치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법치 사망을 선포한 날이죠.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파면 선고를 받으셨던 그날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고요. 내 해제되는 날이 바로 내일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4년 동안 쉼없이 투쟁을 해오면서 이게 가슴 아픈 사냥죄를 맞지만, 지금 코로나 전국에 이 정치 방역 하에서도 꾸준히 투쟁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어김없이 내일 3월 10일도 네, 우리의 투쟁은 계속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까요? 꼬였어요. 먼저 3월 10일 날은 지난 3월 1일 때 우리가 했던 집회의 모델을 좀 축소 그리고 이제 집중하여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 또 요 안타깝게도 저희도 이제 한 분 한 분 지역, 부산이고 이제 경남이라서 지역분들과 함께 해야 원래 정상인데 공교롭게도 두 사람이 사회자라서 그 중앙 무대를 떠나지 못하고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투쟁의 일선에서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그래도 저희가 사회자가 떳떳하고 잘해야 당원 동지 여러분들 모두가 부끄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공화당은 철저하게 문재인의 뻥방역 수칙을 그래도 지켜가면서 집회를 할 것이고요. 경찰 그리고 공무원들이 단 하나의 꼬투리도 잡을 수 없게 저번 3.1절처럼 완벽한 방역 수칙으로 집회의 본보기가 되겠다. 새로운 집회의 흐름을 만들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브레이커스 오늘의 내용은 평소와 조금 다릅니다. 2017년 3월 10일 그 법치 사망의 날, 그날로부터 4년이 지났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얼마나 달라졌으며, 대한민국의 법치를 배신하고 유린한 그 배신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공화당은 무엇을 해야 될지 한번 오늘은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탄핵이 2017년 3월 10일 이렇게 일어난 탄핵이라는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를 저희가 한번 되짚어 볼 텐데요. 어제 이 시간에는 한상수 최고위원님께서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뤄주셨을 거고, 여러분께서 그런 방송을 통해서 탄핵이 얼마나 부당한가, 그 절차적 과정에 얼마나 큰 문제들이 있는가를 알아보셨을 겁니다. 저희는 조금 더 인간적인 면을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날 현장에 있었어요. 현장에 있었던 진순정 특파원, 그날의 심정 네. 어땠습니까? 저는 그날 그분도 뵀어요. 피투성이 돼 있고, 그거 현장에서 네, 뵀어요. 저는 정말 그때 처음 봤어요. 저희 외할아버지 임종 때 말고는 그 피투성이를 지체를 처음 봤는데, 다리가 진짜 후들후들 허렸고, 그 전에 소요가 일어났잖아요. 소요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젊은, 그래도, 청년으로서 뭔가 액션을 취하고 싶고, 뭐를 어르신들이 해드리고 싶은데, 솔직히 리더의 부재를 그때 좀 느꼈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사고가 났었던 게 기억이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때 현장에 있을 때 굉장히 안타깝고, 기회가 되면 꼭 지적을 하고 싶었던 게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때 당시에 집회를 주도하던 정모 씨 있잖아요. 그때 당시 저희는 이제 그 사람을 굉장히 믿고 따랐고. 저 역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믿고 따랐고. 저는 그때 뭐 무대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고 그냥 태극기 하나 들고 그냥 이렇게 열심히 다니던 사람이었는데요. 버스도 잘 타지 않고 그냥 저는 제 자가용으로 다녔는데,
그때 굉장히 그냥 그 사람의 한마디 한마디에 힘을 얻고 한마디 한마디에 막 그러던 때였어요. 근데 저는 그날 굉장히 분노를 했던 게 어디 11시에 응? 어디 갔냐 이거 아닌가요? 아니 11시에 난 이것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때부터 조짐이 이상했던 거였죠. 11시에 헌재에서 발표를 한다고 판결을 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연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스크린을 띄워가지고 보여주고 그 국민이 현장에서 그것을 보고 그걸 분노하는 국민들이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방송하지 않았어요. 스크린으로 보여주지 않았어요.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판결을 나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고 거기 집회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현장에 있는 분들. 네네 그걸 안 했다고요. 따로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 저는 유튜브를 보고 있었거든요. 현장에서 아니 그 사람이 하는 말 듣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 판결이 중요하지. 재판이 중요하지. 저 사람 말하는 건 듣고 싶지도 않았고, 그날은 또 중요한 사람, 우리가 익히 아는 유명한 사람들은 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솔직히 표현할게요. 듣보잡 같은 사람들 앞에서 떠들고 있는데, 듣고 싶지도 않고, 아니, 11시인데 판결하는데 왜 이거를 하고 있지? 왜 저 사람 말을 듣고 있지? 현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그래서, 판결,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듣고 있는데, 뭐, 앞에 말이 길어요. 저는 뭐 헌법재판소에서 재판하는 것을 평소에 우리가 뭐, 흔히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앞에 뭐 썰이 길어서, 당연히 뭐, 무슨, 이게 뭐, 능기가 간다? 뭐, 이런 걸 기대를 했는데요.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말을 듣는데, 그 말을 유튜브로 듣고 있는 그 와중에서도 앞에 무대에서는 씨부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태극기를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쌍시옷짜리 욕을 했어요. 무대에서 내려오라고. 예?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저희들끼리 그냥 집회를 했던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야, 파면 됐대, 탄핵 됐대. 근데 사람들이 웅성. 이랬거든요. 저는 그 부분을 첫 번째로 진짜 지적하고 싶어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혹은 이미 알고 있었거나. 그때 저는 철저히 우리가 이용당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그 분의 죽음을 바로 제가 봐야 했을 때, 저의 능력의 한계라고 해야 되나, 우리 힘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면서, 그렇죠. 느끼면서, 정말 그때의 분노와 좌절감은 제가 글이 짧아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조차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지난 4년여를 어찌됐건 그 탄핵이 되지도 않았어요. 우리 공화당이 생기지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스노우볼이 이까지 왔고 그 과정에서 투쟁을 해오던 많은 동지분들과 함께 이까지 나왔는데 오면서 우리가 정말 많은 인간들의 군상을 봤어요. 진짜 기회주의자의 속성. 물론 주요 정당에서도 기회주의자 정치꾼들이 득실되지만 이러한 정치적인 하나의 이제 집합체가 생겨가는 과정에서도 결사체가 생겨가는 과정에서도 자기 지분, 자기 이득 혹은 자기의 이름 한번 내세워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군상들과 그리고 정말 말만 하고 행동으로 힘하지 않고 사람들의 그 열의와 성의를 진짜 자신의 개인적인 사사로움으로 인해서 개차반 바닥으로 쳐버리는 인간들을 정말 많은데 그게 그날에도 역시나 보였군요. 그게 단상적으로. 네. 그래서 그냥 뭐 뒤늦게 분노한 국민들은 솔직히 전 또 이렇게 생각도 해요. 저 같은 경우에 그거를 보고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단 말이죠. 약간의 그 분노 속에는 그런 죄책감도 나는 있지 않을까. 솔직히 그런 생각도 해요. 내가 이때까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막기 위해서 2016년 11월부터 태극기를 들었지만 정작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선고를 할 때는 나는 내가 미쳐가지고 집회를 보고 있을 때 저는 그런 죄책감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조금 그 얘기를 하면 그 얘기도 또 드리고 싶어요. 저는 제 얘기는 조금 이따 드릴 거지만 사실은 진짜 그때의 지도부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막아보고 뭔가 자신들의 욕심 없이 진짜 대의와 대한민국을 위해 생각을 했었다면 3월 1일날 뭔가를 했었어요. 그때 3일 1일날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모였는지는 그날 현장에 있었던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때 진짜 전체 인원의 진짜 10% 20%도 안 되는 인원이 진짜 한 바퀴 그냥 땡 이렇게 돌고 본 무대 움직이지도 못하고
10% 20%가 뭐예요? 한 5%막 아, 문제지도 못했어. 그리고 그것도 경찰들이 네. 가두리 친 데 내에서 진짜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는 이상함을 느꼈어요, 사실은. 그때부터 뭔가 좀 잘못됐다. 저는 그때 신뢰했죠. 아, 저희 부친께서 네. 그 인연이 약간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때 대표님 지금의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님이 그때 무대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시거나 그 앞에 나서질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후배인 누구 뭐 정치인이 있어서 그 뒤에서 이제 조령을 하는 입장이었는데 그때 3월 1일 날에 그 지도부가 정말 안일한 잘못된 선택을 자신들의 일신을 지키기 위한 선택을 하는 바람에 몇몇 분들이 사실은 청와대로 가야 된다 해서 갔어요. 그걸 앞장섰던 분이 그때 당시 조원진 의원이었고 그걸 따라서 최후의 최후까지 갔던 사람 중에 한 분이 저희 부친이었어요, 사실은. 저는 그때 무대 근처에 있었고 저희 그 행진을 하고 있었고 저희 아버지는 끝까지 갔다 왔는데 결국 그러한 연들, 그러한 이제 진짜 믿을 만한 모습들, 신뢰 그런 것들이 쌓여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그때 전 뭐 대표님도 몰랐고요. 저도 그때는 대표님 잘 몰랐죠. 아무도 몰랐고요. 그때 3월 1일 날 집회 끝나고 3월 10일 날 저희 아버지 혼자 올라가셨는데 저는 그때 다른 일이 있어서 그 사이에 저희 아버지랑 술을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딱 술 마시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리더를 잘못된 것 같다, 리더가. 저 사람이 리더가 됐어야 됐다라는 얘기를 그때부터 하셨어요. 우리 공화당, 그러니까 대한애국당이 생기기도 전에 저 사람이 리더가 됐으면 이렇게 안 됐을걸? 이 얘기를 그때부터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는 그날 거기서 이제 우왕좌왕했죠, 솔직히.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좀 앉아있기도 했고요. 모두가 그랬을 거예요. 앉아있기도 했고요. 결국엔 뭐 차를 타고 운전해서 내려오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걸려가지고 몇 번을 세웠는지를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그랬는데 그날 그 현장에서 있었던 그 공권력 살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광화문 우리 투쟁을 하면서도 그랬지만 지금은 뭐 저는 뭐 하늘나라에 뭐 있는지 뭐 어디 지역에 있는지 박원순 그 책임자에게 공권력 살인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라고 우리가 그 요구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날 있었던 그 참사. 피가 낭잔. 네.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동영상으로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 경찰이 일반 국민을 집어 던지는 장면. 방패로 내리 찍는 장면. 스피커가 머리로 내려치는 그런 모습. 네. 그리고 뭐, 스피커 내려쳤다? 뭐, 그거는 뭐, 사고인지 뭔지 저희가 규명을 해야 되지만, 경찰이 이렇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명적으로 막더니 그때 톱니 같은 창이 달린 걸로 이렇게 밀어서 하는 그런 장면도 포착이 되었고요. 그때 당시 올라온 경찰차들이 전경차 그 닭장차라고 바로 얘기하죠. 그 차들이 전부 전남차로 확인이 되었고요. 그렇지. 전남인가 전북인가 아무튼 전라도 차로 다 확인이 되었고요. 이념이 확실히 된 병사들을 내밀었던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을 그렇게 이제 위험으로 혹은 이제 인류애나 그런 게 아예 없이 이제 행정을 취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로 하려면 확실하게 교육이 되어 있는, 이념화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써야 되는데 그게 그 사람들이 너무 끔찍했어요. 진짜. 어떻게 자기 부모님 연세에 그리고 이웃집 아저씨 같은 그런 사람을 누나 깜짝하지 않고 그렇게 잡아서 집어 던지고 그럴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현장에 왜 구급차는 빨리 오지 못했던 걸까? 아마 거기에 그러한 짓을 했던 사람들은 지금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반성이 없을 겁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도 만약에 죽더라도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러한 교육, 그러한 이념화를 만들어 놓은 것도 잘못되지만 그거는 공권력으로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된 일이고 우리가 지금 아직 뭐 박모 시장이 죽기 전까지 뭐 규명은 사실 다 되어 있지만 뭐 피해 배상 혹은 이제 확실한 이제 그런 걸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두고두고 확실하게 규명을 해서 배상 사실 인정하지 않잖아요. 고인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려야 되고 그날 사고도 뭐 우리 쪽에 뭐 이쪽에 우파 국민이 뭐 차로 들이받아가지고 뭐 그렇게 됐다.
그러면서 전혀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보십시오. 아까 민노총 얘기 나왔지만, 경찰이 언제 단 한 번이라도 민노총의 집회에 그런 적 있습니까?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고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치안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이 평화로운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만약 불의하는 사고가 났다 칩시다. 그렇게 사람을 집어 던지는 게 맞는 거예요? 방패로 내리 찍는 걸 맞는 거예요? 톱니 달린 창으로 사람을 찌르는 게 맞는 거예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시간이 흐르더라도 반드시 그 책임자 처벌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추정합니다. 모든 분들이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 옛날 영상인데요. 민노총 집회하는 영상을 보시면은 정경이 눈이 찔리는 장면 혹시 보셨어요? 저 봤어요. 예. 그 민노총의 폭력 집회에 눈이 찔려 눈에 피가 나고 본인 스스로 그 정경이죠. 옛날에 데모 막는 사람이 본인이 옷을 막 벗어. 너무 두드려 맞아가지고 옷을 벗으면서 저 정경 안 할래요. 저 경찰 안 할래요. 그거 못 봤어요. 그래요? 이거 정말 너무 소름 끼쳐요. 저 봤는데 막 도망가다가 사람들 두세 명이 막 에워싸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옷을 막 그 자리에 벗으면서 저 정경 안 할래요. 이래 막 도망가는 영상도 있고 그 눈 찔려가지고 그 영상 앉아가지고 막 피투성이 돼가지고 저 그거 봤을 때 민노총의 악랄함 그 영상을 본 게 탄핵 이유거든요. 사람이 열이 뻗쳐요 안 뻗쳐요? 저렇게 병신 같은 것들이 저 민노총한테 싹싹 비는 것들이 어디 선량한 시민을 던지냐고요. 그게 다 그거죠. 권력에서 뒤를 봐주느냐 안 봐주느냐의 차이. 우리는 그때 당시에 배신자들이 더 많았던 그 보수정당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보지도 않았고, 심지어 우리랑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도 우리를 챙겨줄 만큼 생각도 안 했어요. 지들 살기 바빴지. 맨날 그랬잖아요. 저 지켜주실 거죠? 이걸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저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견우야, 잘 있니? 이것처럼 여러분 저 지켜주실 거죠? 맨날. 제가 여러분들을 지켜드리겠습니다라는 리더가 오른 거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진짜 과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지금 주마등처럼 막 싹 스쳐지나가는데 뭐. 사실 1시간 동안 탄핵에 대해서 여러분께 어떻게 전해드려야 되나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 이렇다 할 계획보다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진솔히 하자 이런 작정으로 생생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그냥 무대 스튜디오에 왔는데 사실 그날의 기억을 복귀하니까 정말 분노의 기억밖에는 저는 없네요. 근데 현장에 안 계셔서 더 안타까우셨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날에 분노를 안 한 분들이 없겠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지금도 20대가 와서는 좀 안 됐지만 그때 제가 그때 27살이었나요? 예, 2017년이니까 27살이었네요. 27살에 제가 이제 그때 실험 조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담당 교수님이 절대로 제가 그날 하루 휴강을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까지 제가 다 밀림씨를 다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절대 안 봐주시고 다른 조교랑도 이제 수업 때문에 바꾸는 게 안 되더라고요. 스케줄상. 그래서 도저히 못 가서 공적인 업무 때문에 그때 이제 학교에 있는데 실험 조교를 봐주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유튜브를 볼 수가 없잖아요. 조교로서. 그래서 저는 이제 보지를 못하고 제 수업이 이제 9시부터 12시까지였는데 끝나고 보려고 하는데 수업 중간에 애들이 이제 한 명 이렇게 몇 명 봐주고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웅성웅성 되는 거예요. 막, 야, 오늘 치킨 각, 막 이러면서 막, 야, 점심에 치맥 먹자, 막 이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막 솔직히 되게 비아냥, 그리고 이제 들으면 정말 화나실 만한 비속어들을 쓰면서 그렇게 자기들끼리 자축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참 그때 당시 저보다도 어린 친구들이었지만 정말 화도 나고 그것이 뜻하는 바도 모르는 이 어린 민중들 그걸 보면서 진짜 사실 그 감정은 어떻게 표현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가에 그러고 나서 그 애들 다 봐주고 얼굴 표정 감정 겨우겨우 추스르고 이제 나와서 밥을 먹으러 가는데 전부 다 그날따라 막 치킨집 줄 서 있고 뭐 닭죽 뭐 파는 데 있고 하여튼 막 되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인간이란 정말 잔인하고 정말 어리석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하면서 내가 절대 틀리지 않았는데 왜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가 이런 뭐 무력감과 분노와 참담함 그런 것들 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이제 저희 부친 내려오시고 새벽에 같이 소주 한잔 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술 먹으면서 울었던 기억이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술 먹고 뻗어가지고 막 인사불성이 된 적은 있어도 술 먹다 울어본 적은 그때가 처음인 것 같아요. 아니, 2016년부터 엄청 많아요. 저는 울진 않았어요. 항상 네. 화가 나고 이렇게 막 표출하지 못한 분노 뭐 여러 가지 그런 감정들은 있었지만 이거 가슴에서 뭐가 팍 올라와서 우는 남자라서 또 잘 안 울기도 했지만 그런 건 처음이었어요 진짜. 아직도 그런 적이 없네요 그때 이후로. 저도 뭐 술 한잔하고 눈물 날 때는 뭐 슬퍼서 운다기보다 분대로 못해서 그렇죠. 내 분대로 못하니까. 예.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예. 뭐 그런 분함. 승나니까. 그러니까요. 그럴 때가 많았고. 그때 뭐 저는 또 하루 전날 갔어요. 거기서 길에서 잤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난생 처음으로 노숙을 해봤고 비닐로 덮고 뭐 그런 걸 해봤는데요. 그때는 돌이켜보면 참 순진하던 시절이었다. 우리가 진짜 너무 순진했다. 네, 순진하던 시절이었다. 반드시 그냥 옳은 것은 당연히 옳은 것이고, 옳은 것은 이기는 것이고. 당연히 시켜줄 줄 알았는데. 네. 그리고, 우리가, 야, 이건 너희가 틀렸어. 그러니, 이 일을 맞는 방향으로 해. 라고 하면, 또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너무 순진하게. 그리고 법이 항상 절대적인 기준에서 맞다 아니다를 시시비비를 갈라줄 줄 알았던 시절이었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정말 법을 한다는 자들은 정말 권력 앞에, 정말 시류 앞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 자들, 그냥 그때의 그냥 힘든 군상에 지나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지금 와서 느끼는 거는 가지는 마음은 분명히 저자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승리한 역사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정미라든지 황한철이라든지 이런 자들, 그리고 배신자들, 뭐 자기들은 피 볼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뭐 제 조상님일 수도 있지만 죽고 나서 무한참시 당한 사람도 있잖아요. 한나라의 정승까지 지내다가. 근데 뒤집히는 거는 시간이 문제일 뿐 반드시 뒤집히거든요. 뒤집힐 일은.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만이 우리 워낙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솔직히 저는 좀 답답하고 화나기도 해요. 솔직히. 저는 이 대한민국의 약간 숙명 같은 또 그런 부분을 느낀 게,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 수호한다, 라고 이제 저희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냉정하게 말하면은 아직 갖춰지지 않은 자유민주주의였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우리가 그냥 배부르고 등 따시면서 그냥 가랭이 찢어지는 줄 모르고 선진국 그냥 따라하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채의식화되지 않고 교육이 되지 않은 상태로 자유라는 것을 성급하게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서 이게 제대로 대한민국 땅에 자리 잡지 못했구나. 그리고 이거는 뭐 탄핵에 부역한 그러니까 뭐 그 개개인의 문제로 보기에는 이 대한민국의 틀 자체가 굉장히 허술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더 역할이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부터 아래의 기초 벽돌부터 확실하게 쌓아가는 그 작업을 이제 우리 공화당이 해야 된다는, 저는 그런 대한민국의 약간 숙명적 이런 것도 솔직히 느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를 이제 경제 부흥의 근간을 만들어 주시고 부유한 국가가 되는 키트를 마련해 주시고, 그런데 이들이 민주화 운동을 한다고 선동을 했지만 진짜 의식화는 더 후진국으로 간 거예요. 국민들도 착각하고 있고, 대한민국 땅에 어쩌면 처음부터 자유민주주의가 없었던 건 아닐까. 저는 그 생각 많이 해요. 우리가 이 한반도 대한민국 역사 이전부터 그 일제 독립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민주주의 그 자체를 위해 피를 흘려본 역사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정말 많이 하는 게 3.1 운동부터 해가지고 우리 독립운동 하셨던 선열들은 우리 그때 당시에 조선 혹은 대한제국이겠죠.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셨다면, 근데 독립을 위해서 자주권은 얻었지만 자유민으로서의 이 땅을 복권은 했지만 그 뒤로 사실은 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치른 것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피 흘린 거 아니냐. 그때 사는 사람들, 그 전쟁 치르는 그 누구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전쟁을 하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 땅, 우리가 사는 땅,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우리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거지, 민주주의라는 그것에 대한 의식화, 개념화가 전혀 없었고, 그리고 그 개념화가 없는 무주공산의 상태에서 민주화라는 게 이런 거야 라고 사이비들이 들고 나온 거죠. 근데 그 뒤에는 주사파가 있었고 북한의 개입이 있었고 제대로 민주주의의 개념조차 모르는 놈들이 민주주의의 정의를 뒤혼돈에 와가지고 잘못된 민주주의가 쌓여왔었다. 그래서 막상 정말 민주주의가 필요한 시점에 와서는 우리가 알았던 민주주의가 다 거짓말이었구나 라는 그러니까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느끼고요.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죠. 공감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헛개비 같은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보고 있었던 것이고, 그게 이번 탄핵 사건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이제야말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대한민국 땅에 구축을 해야 될 시기이고, 또 그 역할이 우리 공화당에 있다라는 이제 그런 결론으로 이제 이어지잖아요. 빨간옷은 임금님처럼 우리가 이게 민주화야 이러면서 입고 다녔던 거예요. 빨간옷 다닐지도 모르고 우리가. 정말 이거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이게 민주화가 이거야. 그래서 우리 다 그래? 다 빨가벗고 민주주의 입고 다녔어요. 민주화를 입고 다녔어. 근데 나중에 진짜 우리를 뭐 총탄으로부터 혹은 이제 뜨거운 햇볕, 차가운 온도로 지켜줘야 될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를 지켜주는 옷이 하나도 없는 거야. 옷 입고 있는데 왜 이렇게 춥지? 왜 이렇게 덥지? 이래 된 거죠. 이게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참 탄핵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그 헛개비를 진짜 허상을 진짜로 믿고 또 살았을 거라고요. 내가 벗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입고 있는 줄 알고 부끄러움도 없이 다녔을 거라고요. 그죠? 근데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가 이제 딛고 넘어서지 못한다면 이걸로 인해 그냥 끝난 역사가 되겠지만, 딛고 일어선다면 이것이 굳은살이 되고 이것이 도약점이 돼서 진일보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일제로부터 독립을 했던 우리 선열들의 후손이 우린데 과연 고작 이런 거에 무너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정말 위태롭고 당장 내일이라도 나라가 망할 것 같고 북한한테 합병될 것 같고 모두 몰살당할 것 같고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민족의 역사가 그때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도 우리보다 더 적은 비율의 숫자였을 거예요. 왜 이렇게 갑자기 또 저한테 또 비교가 돼가지고 침이 튀었다 생각되는 게 참. 그래서 뭐 저희 증조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셨다는 그 사실이 저한테 자부심이 되듯이, 우리 선열들이 독립운동을 한 거 비겁하게 숨어있지 않고 싸운 분들이 있어서 후대인 우리가 독립이라는 그 결과, 그리고 대한민국에 사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혹은 이제 부끄럽지 않아 하고 살아갈 수 있듯이, 지금 이 시대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우리들이 있기에 나중에 진짜 그 박멸이 된 현실이 온다면 그때 후손들은 그래도 그게 자기들이 한 건 없더라도 당당하게 혹은 이제 의식화를 하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제 이제 증손녀가 나중에 우리 할머니가 그때 반문한 그거야 이번에 훈장 받았어 이러면서 그런 날이 올 수 있을까. 참 그런 우리의 태극기 투쟁, 이런 저항운동, 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새롭게 구축하기 위한 이런 투쟁이 참 성과를 이뤄서 그런 말을 듣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때 당시에 나이가 정확히 어떻게 되셨었죠? 그때 탄핵 때요. 제가 그때 27이었거든요. 저 39. 그때 30대. 20대였던 사람이 지금 30대, 40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전 30대 마지막을 아스팔트에서 보냈죠. 저도 제 나이 또래에서 그런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물론 뭐 선민의식이나 그런 건 없지만
참 진짜 아직도 안타깝긴 해요. 아직도 못 깨어나고 이런 현실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저희의 그날의 모습 그리고 지금 감상 저희도 지금 얘기를 하면서 진짜 머리에 수많은 게 지나가는데 맞죠? 감정이나 4년이 지났어요. 근데 참 진짜 이 군상들 배신자들의 군상들 그리고 이제 망나니의 군상들 많잖아요. 군상들은 어떻게 살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탄핵 역적하면은 저희는 이제 탄핵 역적이라고 부르죠. 탄핵에 부역하고 탄핵을 추동하고 탄핵에 동참한 사람들은 전부 대한민국의 역적이고 국민의 역적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 주사파 정권 그리고 무능한 정권 그리고 비리 정권 불법 정권 도둑놈 정권이죠. 살인 정권이고 권력 창출. 네, 이런 정권을 만들어준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는 분명히 탄핵 역적이라고 기록될 것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누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김무성 유승민을 절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배신자.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했고요. 정당을 배신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회, 입법부를 배신했고요. 대한민국을 배신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국민도 배신했고요. 가끔씩 저희 지역 부산 지역에도 호남에 대해서 굉장히 적개심을 많이 물론 뭐 저도 호남에 대해서 마냥 고운 시선은 아니지만 호남 사람이라고 무조건 낙인을 찍고 혹은 호남 사람이라고 무조건 욕을 하시는 분들 앞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김무성 유승민이 호남 사람이 아니었냐고. 김무성 유승민이 영남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렇게 배신을 당한 거지 절대 호남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대한민국의 배신의 역사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금 이 체제 위기를 겪고 있는 이 상황은 전남방직의 아드님이시잖아요. 그 얘기를 또 해요. 그 얘기를 제가 하면 또 그 얘기를 하세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전남방직의 아들인 그 사람을 왜 정치 저렇게 어느 정도 나름 거물 위치까지 만든 거는 또 결국 영남 사람들, 부산 사람들, 보수 국민들 아니냐. 그런 말을 좀 또 드렸죠. 결국에는 사실은 책임을 따지자면 물론 정치하고 일선에 나서 있는 그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의 문제도 있지만 민주주의, 물론 우리가 그 민주주의를 허울만 있는 진짜 민주주의가 없었지만 결국 민주주의가 있다라는 가정하에 민주주의의 책임은 결국 국민한테 있으니까 그것부터 우리가 우리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그런 책임 없어 라고 넘어갈 게 아니라 그 잘못을 딛고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배신자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다시는 그런 군상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정립을 하고 가야 못을 받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게 결국 지금의 우리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김무성 같은 경우에는 뭐 마포 포럼 만들어가지고 지금 네 사람들을 모으고 뭐 또 향후 어떻게 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냄새를 풍기고 있고요. 유승민 같은 경우에는 뭐 대통령 되는 꿈을 아직도 꾸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깝죽깝죽대면서 여전히 복화술 같은 말들을 막 내뱉고는 있는데 크게 가슴을 못 받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 공화당이 이 배신자들로 낙인 찍고 이렇게 배신자 퇴출 운동을 하지 않았다면 아직도 뻔뻔하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니면서 큰 놈은 큰 놈대로 작은 놈은 작은 대로 막 씨부리고 다닐지도 모르죠. 또 제가 말이 빨라졌네요. 방언 턴수죠. 아무튼 탄핵 역적 이야기만 하면 이제 화가 나니까요. 화가 날 수밖에 없죠. 네. 근데 그나마 눈치를 조금 보는 것은 아마 우리 공화당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항상 나올 때마다 그놈의 탄핵이라는 거는 그들에게는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기 때문이죠. 네, 죽을 때까지 못 벗어날 거예요. 네, 죽어서도 못 벗어납니다. 그럼요. 탄핵이란 꼬리표를 뗄 수 있을 것이다. 탄핵이란 강을 건널 수 있을 것이다. 꿈도 꾸지 마십시오. 우리 공화당이 있는 한 그리고 한근영이 있는 한 진순정이 있는 한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대한민국이 망하더라도 그 역사는 그 이름에서 떼지지 않아요. 탄핵이라는 이정표는. 우리가 그 정도는 해놨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탄핵 5적, 탄핵 7적 이래가지고 그때 한창 서울역에서 집회를 할 때 국민들에게 이 사람들이 저지른 만행, 탄핵에 기여하는 공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홍준표, 홍방자님 있죠. 있고 권성동 있고 김무성, 유승민, 권선동, 홍준표 그러면 하태경이었나요? 이혜훈 있고. 칠적에 이혜훈 있었나? 네, 칠적에 이혜훈 들어갔어요. 5적에
하태경까지 들어갔습니다. 권성동 있었고. 권성동까지 왔습니다. 눈물의 탄핵소추. 그 김성태. 김성태. 김성태가 5적이었나요? 하태경이 7적이었네. 이혜훈, 하태경까지가 7적이고 김성태까지가 5적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맞아요. 참. 자기들은 나름 벌받았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현재 그들이 떵떵거리면서 달고 있던 금배지가 있는 자도 있고 없는 자도 있으니까요. 벌받았다, 또 딸이 취업비리다, 이래가지고 벌받았다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벌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벌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똥 밟았다 생각할걸요. 아하. 자기들 잘못을 반성할 군상들이 아니야. 절대로. 면피했다, 면제, 그러니까 도둑질 해놓고 걸렸는데 또 순진한 생각을 했구나. 그러니까 도둑질 해놓고 이런 거니까 도둑질 해놓고 경찰서 붙잡혀갔어. 그러니까 겉으로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안 걸릴 수 있었는데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도둑질 한 사실 내가 부도덕하고 내가 잘못해서 도둑질 한 게 잘못이니까 내가 반성을 하고 법의 단죄를 받아야겠다 이게 아니라 속으로 안 걸릴 수 있었는데 저 새끼가 고질러서 저 새끼 나중에 가면 죽었어. 이 생각하고 있다니까. 하지만 또 너무 순진한 생각을 했어. 네, 순진한 생각을 하셨네요. 절대 반성할 군상들이 아니고 절대 자신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을 군상들. 저희가 서명대에서 서명대 활동도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시간 되면 주말마다 이렇게 서명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탄핵 62적, 63적인데 62적에 대해서 이렇게 알리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 알리고 있는데 그거 은근히 또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는데요. 저는 이렇게 서명대 약간 또 건의드리고 싶은 게 거기서 현장에서 많이들 물어보세요. 이렇게 X는 뭐냐, 이건 팩트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근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알아보기에는 쉬워요. 처단해야 될 62명, 근데 잘린 놈, 패트 걸려있는 놈, 그래서 나머지 얘는 또 처단해야 될 놈, 이렇게 다, 아는데, 그냥 일본 분들 보시기에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 그런 부분 좀 알아보기 쉽게 개선해서, 한 놈도 빠짐없이 좀 다 알렸으면 좋겠고요. 은근히 그런데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많고 자기 지역구 사람이 있으면 또 관심을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지역에도 탄핵 역적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또 서명돼서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은근히 모르고 계셨던 분이 굉장히 많으신 거예요. 내가 박근혜 대통령 좋아하고 박근혜 대통령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 저렇게 있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데 내가 찍은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을 찬성했구나 라는 거를 뒤늦게 아시고 분노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각 지역의 탄핵 역적을 알리는 것도 조금 주력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진짜 이 탄핵이라는 이 얘기를 하면 또 언론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진짜로. 저 같은 젊은 사람들, 진순전 특파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항상 공영방송하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명정대, 팩트 위주, 실수가 있더라도 사실 어느 정도 공론화된 얘기를 하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난 처음부터 믿지 않았어. 진짜 옛날부터 언론을 아예 안 믿으셨어요? 어느 순간 세월호 때부터요, 솔직히. 저는 탄핵 정국 맞기 전에 제가 원래 정치에 대한 생각 자체가 견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언론이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에 대해서 사실은 크게 몰랐어요. 그러니까 실수나 혹은 이제 잘못된 판단으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 그거 정정을 하거나 한다고 해도 리바이벌이 어렵지만 그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지 작정하고 아예 거짓을 진실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본 적이 딱히 없어요. 저의 생각을 이제 언론에 대한 생각을 바꿔준 사건이 몇 개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세월호인데 이 부분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가지고 생략을 할게요. 세월호 때 너무 기가 차가지고 이것들 하는 건 짓거리가 그랬는데요. 저는 하나 이제 되게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에피소드가 뭐냐면은 저희 얼마 전에 돌아가신 외할머니께서 이러셨어요. TV 만약에 예를 들어서 6시 내 고향이다. 6시 내 고향을 막 보고 있었는데 토마토가 나왔어. 토마토의 효능, 토마토 좋은 점 막 설명을 해요. 그러면 할머니가 아이고 지금 토마토가 올해 많이 났는가 배 이러셔요. 처음에는 이제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지 어렸을 때는요. 그러니까 몸에 안 좋은 음식은 없다는 거예요. 다만 편식을 해서 그렇지. 근데 굳이 토마토를 지금 소개하는 거는 토마토를 지금 소개해서 토마토를 팔아야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려야 하는. 그래서 할머니 말씀은 모든 이게 멘트에는 의도가 있다는 걸 하고자 하는 말이 있다는 것을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그 뒤로는 뭐 뉴스를 보거나 이 기자가 무슨 말을 하면 얘가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무슨 의도로 저런 말을 하는가를 저도 모르게 좀 챙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언론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못했던 게 정치에 전혀 견해 자체가 없었다고. 근데 어떤 분이 어디서 봤는지 제가 사실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좀 유명하신 분이 이런 말을 했던 게 기억나요. 정치는 의심하는 데부터서 시작된다. 의심을 해야 그러니까 정치를 할 수 있는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거다.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든 지지하는 정당이든 아니면 반대하는 정당이든 반대하는 정치인이든 의심하고 알아보고 내가 주권의식을 행사하는 것부터가 정치의 가장 기본이다, 시민의식에. 그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 의심을 의심을 아예 안 할 때는 전혀 안 보이던 것들이 그 한 퍼즐 딱 의심을 이 새끼들이 거짓말을 하네? 딱 의심을 딱 하고 나서부터는 모든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진짜로. 어떤 진짜 의도를 파악할 수 있게 되면 사람이 좀 세상의 진실을 좀 깨우쳤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할머니한테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막 이렇게 자라서 이제 그리고 뉴스를 보니까 세월호 때 이것들의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기레기들이 그때는 기레기란 단어를 몰랐죠. 이 기자들이 언론들이 미쳤나?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뭐 뉴스면은 팩트만 그냥 보도만 하면 되지 어디 사견을 붙어? 왜 의도를 표현해? 저는 사실 세월호 때는 그게 뭐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그 많은 아이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실이 비극이지만 우리 주변에 숱하게 비극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사건 하나하나로 뭐 나와 관계된 혹은 아는 사람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음 아플지는 모르겠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그냥 내가 남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슬픈 척을 하고 내가 이만큼 슬퍼하는 나는 참된 시민이고 참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표현하는 거는 그게 너무 위선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딱 내가 진짜 진정으로 슬퍼하는 만큼만 슬퍼하자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크게 지장은 없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그때 정치적인 견해나 이런 게 전혀 안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달랐죠, 저한테는. 세월호 참사 때면 제가 진짜 20대 초 뭐 이럴 때니까 워낙 어릴 때라서 2014년이죠? 네, 제가 24살 때니까 그때도 많이 어렸죠. 그럼 저는 그때도 이상하다 이렇게 해서 보다가 때마침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 이제 뭐 JTBC에서 한 차 떠들고 이러다 뭐 세월호까지 나올 때 그때 머리를 뭔가를 맞은 듯한 느낌 있잖아요. 그것들이 끼워 맞추네. 이런 의도가 이때부터 밑밥을 깔았구나. 얘들이 이렇게 써먹으려고 그랬구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게 그 당시에 남들이 봐서는 저년 미친년 아니야?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뭐 제 친구들이 봤을 때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다시 돌아가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 이렇게 한숨 쉬지 말라고. 근데 언론에서 이제 눈만 뜨면은 하루 24시간 그 가짜뉴스들을 앵무새같이 떠들어대고, 그리고 가짜뉴스 공장같이 또 맨날 찍어내고, 그리고 밤 되면 주말 되면은 촛불집회 장면 보여주고, 국민들이 선동하고 현혹시키고, 그 작업을 무려 얼마 동안 했습니까? 근데 정말 그런 게 또 문제가 뭐냐면, 그 언론에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모 기자 뭐 이름을 분석을 언급하지 않겠지만 대통령 탄핵 때도 그 다음에 세월호 사건 때도 항상 그 사건에서 완전 일선에서 최고 열심히 싸우던 그 누구누구 군상들이 있거든요. 사실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자기가 하는 짓에 대해 본질을 알고 혹은 이제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라고 해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게 진실로 믿고 싸우는 사람들이거든요. 지 나름. 그러니까 모자란 사람들이 선동하고 써먹기 제일 좋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진짜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르고 이용당하는 사람이 그 체제전쟁에서도 그렇고 그 대한민국을 앞으로 이끌어가는 데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한 사람들의 무지함, 의도 없는 무지함 혹은 이제 악의가 크지 않은 무지함이 과연 그거를 묵인하고 우리가 인과해줘야 되는가.
그 부분은 생각 좀 해보시고요. 나 진짜 나는 자, 그거 시간이 어떻게 없어요. 처리해야 또 될지. 다른 탄핵격적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 얘기해야 될 게 가면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생각해보시고 다음 주에 저한테 따로 보고하세요. 네, 여러분. 맞아요. 지금 우리 이제 그 탄핵 배신자들, 탄핵 역적들 알아봤는데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최근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이 윤석열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박영수, 윤석열 특검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망난이었잖아요, 완전. 칼춤추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불법 구속시킨 것도 윤석열이고요. 그리고 형 집행 정지를 해주지 않은 것도 윤석열입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렇게 차갑게 했던 인간이 문재인 정권에서 뭐 공명정당에 자기가 무슨 대의를 다 업은 듯 국민의 자유와 국민의 미래를 지키게 싸우는 듯 하면서 뭐 하나 한 게 없잖아요. 제가 저번 뭐 방송에서 한번 윤석열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랬잖아요. 당신이 사는 길은 수사를 끝까지 하는 거라고, 수사 안 하고 그냥 내려놓으면 국민이 당신 안 지켜준다고. 예. 이 수사를 하니까 검찰 윤석열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냥 일반인 윤석열 정치할 수 없어요. 왜? 그렇게 안 돼. 세상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 당신 나처럼 순진하구나. 허물 없는 사람 없는데 과연 허물이 없을까? 그리고 그것도 있잖아요. 지금 사실은 가장 또 시끄러운 때잖아요. 또 LH 사건이 올라와서 사실 지금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될 텐데 지금 또 문재인이 뭐 쇼하면서 공명정당에 뭐 다 뒤집어라, 다 뒤집어라. 그러면서 자기 편 아닌 사람들한테 이제 딱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냥 사건 묻어버리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나옴으로써 문재인 정권의 비리는 이제 뭐 다 덮어진 거고요. 천하에 윤석열도 안 하는 수사를 그 다음 검찰 누가 하겠습니까? 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리고 윤석열은 묵시적으로 후배 검사들에게 이거 수사하지 마. 수사하면 나처럼 된다.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묵시적 암시를 한 거잖아요. 윤석열은.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책임 회피죠. 비겁하다. 등치값도 못한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전히 문재인의 망난이구나. 그것을 못 벗어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수 국민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윤석열이 야권 후보로 떠오르죠. 그러면은 이해찬이 그랬죠. 보수 괴멸시키겠다. 장기 집권하겠다. 바로 그 길로 가는 겁니다. 바로 그 길로 가는 겁니다. 보수 괴멸의 지름길 윤석열이 야권 후보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어느 날 잠적해버리면 보수 바로 끝납니다, 여러분. 윤석열이 같은 편이라고요? 윤석열이 보수라고요? 윤석열이 그건 착각입니다. 윤석열은 검찰총장으로서 그리고 정의로운 검찰로서 그나마 수사권을 가지고 있을 때가 가치가 있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문재인에게 부역하는 그런 짓을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석고제대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받아내야 되겠지만 그래도 검찰총장이었을 때 너에게 빛이 났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보수 우파 괴멸의 길을 선택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제 의견을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고민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검사들이 뭐 그렇게 크게 정의롭거나 대단한 큰 대의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한 직위까지 올라가면서 얼마나 더러운 짓들을 혹은 이제 묻어주고 뭐 그거를 뭐라 그러죠? 청탁 같은 걸 받아주고 그런 것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검찰총장까지 위에 올랐다가 나중에 이제 나와가지고 정치하겠다고 딱 나왔는데 보수의 대권 후보로 딱 나왔는데 검찰 내에서 그 조직 같이 살부대 끼고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 약점 모르겠습니까? 어마무시한 약점 하나 터진다고 했을 때 뭐 보수 후보 날아가면 뭐 어떡하려고. 그거는 그런 날이 올지도 몰라요. 다 개개인 뭐 약점 없는 개개인은 없으니까. 그런데 저는 뭐 봤을 때 아무튼 검찰에 있었을 때가 빛이 났다. 그게 검찰의 역할이다. 뭐 그렇게 보고요. 그렇죠. 그리고 수사 잘하는 윤석열이 가치가 있었지. 밖에서 정치 꿈도 꾸지 마라. 그거고요.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거라니까요. 보수 국민들께서 아시는 거라니까요. 야당 후보가 야권 후보가 보수 후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야권 후보가 보수 후보가 아니에요. 대립의 성질로 봐야지. 네. 근데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거 아니에요. 이분법으로 보는 거지. 네. 반문한다고 다 애국은 아니에요. 야권에 있다고 다
친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킬 세력은 아니라는 거. 보수도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 자체의 본성과 정체성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또 우리가 탄핵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 있죠? 누구 먼저 얘기하고 싶어요? 워낙 얘기할 사람이 많아요. 롤정미 몰라? 롤정미 제일 크죠. 뭐 네. 고려대 뭐 명예교수 아직도 하고 계시나? 지금은 뭐 모르겠어요. 네. 그 뭐 거의 뭐 퇴임하고 나서 거의 바로 고려대 명예모시기 갔잖아요. 아마 자기 죽기 전까지 자기가 어떻게 될지 하루 앞을 사람이 모르는데 아마 자기는 뒤집힐 일 없다고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이정미 씨. 근데 뭐 워낙 뭐 정신이 없는 사람이니까요. 뭐 지금 도로를 감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워낙 정신이 없는 사람이니까. 아유,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헌법재판관식이나 하는 사람들이 진짜 그 정도 양심을 밖에 안 가지고 있는지, 정말 평생을 법을 공부를 했을 텐데 법학 교과서가 그렇게 가르쳤는지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이거 약간 한상수 어제 방송을 진행하셨을 한상수 최고위원님과 제가 사석에서 얘기를 했던 내용인데, 네. 법학자, 그러니까 무슨 뭐 혁명이 일어난다든지 정권이 완전 돌풍으로 뒤집힌다든지 이제 한 유혈 사태가 있었을 때 제일 먼저 죽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전 당시의 법관들이래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법관들은 항상 무슨 역할을 하냐면 그 새로 생긴 체제의 정당성을 잡아주는, 부여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마 그 헌법재판관들부터 그리고 지금의 김명수 대법관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문재인 정권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준비되고 마련된 자들이 아닌가.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들이 제3 독립된 기관으로서 법조인으로서 이 판단을 뭐 세력의 힘에 굴복해서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미 그 판단을 내렸을 때부터 그냥 같은 괴로 봐야 된다는 그런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 당시에 정족수도 안 돼서 황교안이 역할이 컸었잖아요. 네. 충분히 버틸 수 있었는데, 그럼 임기까지 버틸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황교안까지. 그러니까는 뭐 솔직히 그냥 애꿎은 우리 국민 말고는 하나부터 열까지 이것들이 손발이 다 짝짝 맞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 당시 뭐 그냥 문재인을 위시한 주사파, 그리고 어벙벙이 어중개비 안철수, 탄핵을 주장한 안철수, 그리고 내부에 있었던 배신자 세력, 그리고 국민을 선동하는 언론, 그리고 뭐 없는 죄까지 뒤집어 씌우는 특검, 헌법재판소에서는 알아서 파면, 이게 어떻게 하나라도 손발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예? 네. 한 발로서는 손발이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당 총리, 총리가 그때 대통령 대행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헌법재판소에 한 명 중환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해주지 않고 그걸 했다? 지금은 맞잖아요. 제일 최고 역적 황교안 아니에요? 미국에도 펜스 씨라고 있던 PC 있던데, 하여튼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의 시각으로 사실 좀 봐야 된다, 좀 어떤가 한 번씩 생각을 해봤었는데, 정치인들의 시각으로서 이제 대권에 물망에 올라 있던 사람들은 다음 대선이 혹은 보궐로 있을 대선이 자기한테 중요한 문제겠지만, 사실 그냥 아직 초선이고 재선이고 아직 내가 정치적인 그게 수준이 그 정도까지 안 되는 그냥 정치인 한 번 더 할 국회의원들은 그 탄핵 정국이 시간이 더 끌리면 더 끌릴수록 자기 선거에 피해가 간다, 혹은 이제 자기한테 국민들이 반감이 가진다,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빨리 처리를 그냥 해버리려고 했던 것이 그 말도 안 되는 탄핵소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로부터 약 한 1년 정도 재임 기간이 더 남았을 거예요. 그리고 3월 10일 때도 마찬가지고. 한마디로 그냥 촛불에 겁먹은 거죠. 네, 비겁한 이해관계, 자기 욕심.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위한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한 게 아니라 진짜 자기들의 사사로운 사익을. 여러분, 근데 솔직히 이때까지는 단순하게 그렇게 한 사람만 비난을 했습니다. 이런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직을 하고 있다니. 그냥 단지 지가 한 자리 꿰차려고 하는 사람을 하고 있다니. 단지 이 사람을 비난했는데요. 사실은 비난받아야 될 사람은 우리 스스로입니다. 우리 스스로 크게 반성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아세요? 그래도 다음에 또 찍어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다음 찍어준다는 것을 이번 4.15 총련에서 여러분께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네, 이거 바뀌지 않는 한 대한민국 더 암흑의 시대가 길어질 겁니다. 젊은 세대들이 보수 정당에 대해 갖는 반감이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보수의 이념 혹은 이제 보수의 대의에 감명해서 보수에 관심을 가진 청년들이 보수 정당에 등을 돌리는 가장 큰 계기가 그들은 반성을 하지 않고 국민 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공천, 이번 4.15 총선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총선 파동, 공천 파동, 숱한 공천 파동들이 있었어요. 그 공천 파동에서 보수 정당은 국민들의 여론에 귀 기울인 적이 진짜 제가 알기로는 정말 단 한 번도 없어요. 아니, 기울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울일 필요가 없지. 그렇게 안 해도 또 찍어주니까요. 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찍으니까. 국민들이 거기서 보수 국민들이 야 우리가 니네 표주는데 우리가 니네 진정한 민주주의로서의 우리가 주인인데 이 나라에 니네가 왜 우리 말도 안 듣고 니네 마음대로 그렇게 공천하냐 안 한다 안 찍는다 이렇게 해버려야 되는데 단 한 번도 그렇게 시도를 안 했어요. 왜냐? 빨갱이를 막아야 되니까. 그 간단한 논리. 종북자파를 막아야 된다.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번.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들이 쌓이고 쌓여서 진짜 근데요 여러분, 근데 그때는 대안이 없었어요. 그때는 보수당이 하나밖에 없었고요. 네, 보수당 독식했어요, 한당에서. 그러나 지금은 선택이 다양해졌어요. 그러면은 다양한 선택으로 저 큰 당을 길을 들이든지 후드가 잡든지 아니면은 우리를 키워서 써먹든지 그런 방법을 택하시는 게 현명한 국민이고 현명한 유권자시고요. 그것이 정말 현명한 정치 참여죠. 현명함보다도 시민의식의 기본인 것 같아요. 네, 평가하고 그럼 기본이 안 돼 있단 말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아까 전에 말했듯이 발가벗은 우리 임금님이, 우린 발가벗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민들이었어요. 국민들이었고, 이제 와서 우리가 발가벗고 있다는 걸 깨닫고 이제 옷을 개워입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 기본을 아직 못 갖췄구나. 우리의 현 주소를 우리 스스로 뼈저리게 깨달아야 되는 거죠. 너무 말도 안 되는 뽕에 차올라서 우리는 이만큼 민주화를 해왔고 다 허울없다. 대한민국 정치가 이 지경까지 된 데는 단지 정치인 탓이 아니라 국민의 참 탓도 있다고 보고요. 그렇죠. 이번 탄핵으로 인해서 드러난 이런 정말 적나라한 정치 현실에 국민 여러분께서 격공하시고 분노하시면은 정말 이제는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도 바뀌고 우리도 바뀌고 유권자도 바뀌고 정치인도 바뀌어야 된다. 저는 그런 주장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3년 12개월 동안 박근혜 대통령께서 저렇게 불법 인신감금 당하셔가지고 옥고를 치르고 계신데 정말 대한민국에 남기는 바가 크다. 국민에게 던져주는 바가 크다. 정치 개혁의 물결이자 정치 개혁 이전의 국민 계몽의 물결인 것 같아요. 참 한마디도 안 하시고 커다란 숙제를 주고 가셨네요. 아직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그 숙제 해결하는 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서없이 좀 진행을 한 것 같아서 여러분 죄송스러운데요. 탄핵 이야기를 하면 정말 감정 정리가 잘 안 되는 두 사람입니다. 네. 어떻게 또 1시간 가까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저희는 방송을 또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각자 하고 싶은 말 하실까요? 탄핵에 대해서? 저는 월요일 최고위원회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덜란드 뚝 막는 그 소년의 이야기를 우리 동지분께서 하셨다. 그 얘기를 듣고 저도 감명을 받아서 맞습니다. 우리가 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조금이라도 더 버티기 위해서 그 균열의 뚝이 무너진 거를 막고 있는 우리가 이제 소년의 팔뚝 그리고 이제 온 몸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막고 있어도 댐은 조금씩 옆에 균열이 가고 무너지거든요. 근데
그게 무의미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못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현재를 못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누군가가 맞고 희생하고 버팀으로써 시간이 벌고 보수공사를 할 수 있고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고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을 오늘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그리고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다. 내가 살고자 함이 아니라 내 자식,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싸움이다라는 것을 저는 지키기 위한 싸움은 정말 멋있는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일 3월 10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와주셨으면 좋겠고 지금도 뻥방역에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4년 동안 다져왔던 그 투쟁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에 적재적소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저 역시 그리고 여기 진순전 투판과 함께 사회전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3월 10일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 4주 4번째 되는 해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부정 탄핵의 불법을 알고 저항했다 함께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아까 댐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좀 다른 저의 바램, 희망을 말씀드리면은 그 댐은 이제 균열을 시작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고요. 그 댐은 균열이 한번 시작된 댐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국민들 눈을 가리면서 그 구멍을 막으려고 하고 있지만 반드시 이 자그마한 비리들이 모여서 큰 비리가 되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문재인 정권은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끝내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희망을 댐 얘기를 들으면서 좀 해봤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평범한 우리들이 이런 인연으로 만났고요. 이렇게 각자 투쟁의 현장에서 이렇게 4년을 싸워왔습니다. 3월 10일 대한민국에게도 가슴 아프고 우리에게도 정말 가슴 아픈 날이지만 힘내고요. 우리 또 열심히 투쟁 현장에서 싸우기를 바랍니다. 이런 싸우는 날들이 훗날 대한민국의 승리의 역사로 반드시 기억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지금 3년 11개월 오게 계신데요. 저희 자그마한 바람은 한근영 최고 저 둘 다의 바람은 대통령님께서 부디 편찮으신 데 없이 몸 건강히 그리고 강한 정신력으로 버텨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나오시길. 당연하죠. 그래서 저희는 오늘도 투쟁의 역사 한 페이지를 써 나갑니다. 3월 10일 저희는 헌재 앞에서 그리고 모든 당원 동지분들은 맡은 바 지역에서 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또 써보자고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우리 피해갈 수 없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피해가고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브레이커스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한근영 진순적이었습니다. 내일 3월 10일 현장에서 뵙시다. 사기탄핵 원천무효!